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깊은 바다 속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이 있었어요. 보물섬이 있지 않을까, 해적선이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깊은 바다에는 인어도 정말 살지 않을까? 아니면 엄청 큰 고래나 상어, 이런 것들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이 전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탐사를 하지 못한 곳이 또 바닷속이죠. 그래서 바다는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정말 많이 남아있는, 개발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미지의 세계인데,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딜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해구라는 건 판과 판이 만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한 개의 판이 쑥 들어가는 과정에 깊게 만들어진 해구. 그런 것을 해구라고 하는데요. 자, 마리아나 해구의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아래, 일본 아래 태평양에 있어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서 그 중에서 이제 쑥 들어간 게 태평양판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깊은, 마치 우물처럼 깊은 해구가 생긴 거죠. 이 마리아나 해구는요, 평균 깊이가요, 약 7,000에서 8,0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곳은 거의 11,000m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깊죠. 그러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심해에는 도대체 어떠한 생물이 살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오늘은 제가 많은 물고기들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수족관에 와가지고 그런 바다의 신비를 느끼는 그런 생각으로 즐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 자, 마리아나 해구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을 한번 봤습니다. 그 가장 깊은 곳을 챌린저 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챌린저 해연의 밑바닥입니다. 이 챌린저 해연은 깊이가 1920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거의 1.1이 아니라 11km 정도죠. 그래서 진짜 에베레스트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깊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압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면 그냥 아마 펑 터져버릴 겁니다. 압력이 너무 세요. 진짜 손바닥에 코끼리 하나를 얹은 듯한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탐사를 하는 거죠. 처음으로 탐사를 한 것은 1951년에 영국의 해양 관측선 챌린저 8호에 의해서 이 챌린저 해연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연의 이름도, 가장 깊은 곳의 이름도 바로 챌린저 해연이 된 것이죠. 그 뒤로도 이제 영국의 해양관측선 이후로도 1951년에 영국이 최초, 그 다음에 1957년에 소련에서 관측선을 보냈는데, 이 챌린저 해연에서 거의 11,034m를 관측했다고는 하는데, 그 뒤로는 11,000 정도에 근접한 그런 높이를 아무도 수치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수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1960년 1월에 미 해군 장교 자크 피카르가 이제 스위스 기술자랑 미 해군 장교 돈 월시랑 같이 이제 해군 잠수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유인 탐사를 했습니다. 이제 혼자 내려간 거죠. 그전에는 이제 깊이만 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직접 내려간 건 1960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진짜 자크 피카르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많은 생물들을 사진을 찍었었죠. 자크 피카르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물 같은 그러한 괴물 물고기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때 당시 1960년대 사람들이 눈에 비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제가 이따가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 물고기가 진짜 좀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런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여기에 또 누가 갔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가셨어요. 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니 뜬금없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여길 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바타라던가 뭐 타이탄이 엄청나게 흥행을 시킨 감독이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 그리고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해양 생물학자가 꿈이었대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발명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이 바다 깊은 곳에서의 신비, 바다 깊은 곳에 많은 해양 생물들을 연구하는 해양 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소형 잠수함 같은 것도 학생들이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고요. 로켓 미니어처도 만들고 아주 똘똘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바다에 대한 그런 환상이 커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바다에 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고도 되게 감명 깊게 본 그만할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89년 영화인데요. 제가 이거 비디오로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아직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갓띵작입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셔도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작품입니다. 바다의 그러한 외계 생물체를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런 어비스 1989년 작품, 그리고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세계에서 아마 거의 타이타닉이 1위일 거예요. 그 흥행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지금도 수많은 VOD나 그런 걸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타이타닉에 출연했던 아주 조그만 꼬마가 아직도 매달 30만 원 정도씩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출연료가. 계속 VOD나 이런 판권으로 계속 팔리기 때문에. 어쨌든 1997년 타이타닉도 바다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바다에 관한 그러한 환상이라든지 그런 바다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은 이 감독은요, 본인의 돈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마리아나 해구를 직접 탐사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사용을 하고 7년간의 노력 끝에 진짜 막 직접 설계한 1인 잠수정을 만들었대요.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정말 최첨단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딥시 챌린저라는 그런 엄청난 대단한 1인 잠수정을 타고 내려갑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것은 딥시 챌린저라는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그 다큐에 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웬만한 사진들도 거기서 거의 스샷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내려와서 이러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이제 심해에 딱 갔을 때 너무나 희귀한 수중 생물들이 너무 많았고, 그 조용한 그러한 심해의 분위기에 마치 자기가 우주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대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면, 잠시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에 있다. 이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자 그대로 우주에서의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세계에 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너무 깊은 바다에 갔다 오면 여기가 바닷속인지 우주 한 공간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런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깊은 바닷속 탐사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바닷속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마리아나 해구에는 어떠한 물고기들이 사는지 한번 하나하나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요, 거의 바다 위쪽에 삽니다. 왜냐면 바다 위쪽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런 미역이라던가 그런 해초라던가 그런 것들이 살면서, 이제 그러한 바닷속 그런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지만 그런 해조류가 살잖아요. 그런 해조류와 함께 플랑크톤이 존재하지만 많은 물고기들이 그걸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진짜 1000m 정도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빛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빛이 안 들어오면은 뭐 플랑크톤도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플랑크톤이 일단 좀 줄어들죠. 그리고 광합성이 안 되니까 해조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거의 이제 1000m부터는 심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00m 정도가 심해인데 마리아나 해구는 거의 1000m가 심해인데 10,000m란 말이에요. 10분의 1 정도도 심해인데 그거의 10배 정도 깊은 거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중심해라고 하는 200에서 1000m, 200에서 1000m 정도의 그 심해, 그 정도도 심해라고 하거든요. 중심해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대한 얘기한 거 인터뷰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 인터뷰 내용, 우주에 갔다 온 것처럼 느껴졌다. 자, 그러면은 이 중심해에는 이러한 향유고래와 대왕오징어가 산다고 합니다. 이 대왕오징어에 대한 전설은 되게 많죠. 이 대왕오징어 때문에 뭐 배가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결국엔 표류하다가 이제 선박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이런 대왕오징어 전설도 있을 정도로 진짜 긴 대왕오징어는 엄청 길죠. 그리고 향유고래가 산다고 하고요. 중심해에는. 그리고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도 삽니다. 바로 베러라인데요. 얘는 이마 쪽이 투명해요, 여러분. 어디가 눈일까요? 보면은 이 앞에가 마치 눈처럼 귀엽게 생겼지만 그건 눈이 아니라 콧구멍이고, 눈은 머리 안쪽에 있는 저 초록색 동그란 거 있죠? 저게 눈이라고 합니다. 실제 눈은. 이마, 머리 쪽이 투명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심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고기들이 투명합니다. 특히 그 물고기들이 성장하기 전에 치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를 치어라고 하거든요. 그 치어 때는요, 아주 신비하게 반짝반짝 투명해요. 그래서 그런 치어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요렇게, 이건 세발치인데 더 깊은 곳에 사는데 마치 무슨 외계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되게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얘도 이마만, 머리 쪽만 투명합니다. 바로 배럴 아이라는 물고기고요. 그리고 좀 무섭게 생긴 상어도 삽니다. 바로 무섭게 생긴, 얘는 마귀상어인데요. 이빨 봐봐요. 사람 뜯어먹게 생겼어. 이빨도 너무 무섭고, 일단 코가 이렇게 뾰족하면서 그 생긴 것 자체가 매우 괴기스럽고, 얘 만나면, 물속에서 만나면 와, 조스 같죠? 그래서 얘가 마귀상어입니다. 이름이 완전 무섭죠. 약간 진짜 공포스러운 느낌. 그리고 마귀상어는요, 턱뼈가, 이게 입이 벌어졌을 때 진짜 쫙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마귀상어. 이렇게 무서운 애도 이 중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애도 있어요. 얘는 물고기인데요. 후물떡후물떡. 얘 약간 누구 닮았는데? 뭔가 귀여워. 얘도 약간 외계 생물 같아. 얘는 근육과 비늘이 없대요. 얘는 블루피쉬라는 애인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블루피쉬. 약간 후물떡후물떡.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약간 얼굴이 녹아내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귀여워요. 떡 같기도 하고. 그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거 클레이 아닌데, 그거 아닌데, 클레이가 아니라 액체괴물 느낌이에요. 액체괴물 느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액괴 느낌. 블루피쉬. 그런 것들이 중심에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3000m 정도면은 어떤 애들이 살지. 3000m면 마리아나 해구의 약 3분의 1 정도 지점인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심해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이런 심해 생물입니다, 엄청 깊은 바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3000m 정도예요. 그런 심해어는 어떤 애가 있는지. 3000m 정도 되면은요, 일단 얼굴이 아주 그냥 클래스가 넘쳐요. 무섭습니다, 일단. 자, 3000m 심해. 어머. 무서워. 얘 피라니 아니야? 이런 애를 바닷속에서 만나면, 무서울 것 같은, 약간, 그 물고기계 좀비? 그런 느낌? 얘는, 바이퍼 피쉬라는 애인데요. 일단, 되게 괴기스러워져요. 얼굴 클래스 장난 아니다. 얘 진짜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의 바이퍼 피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심해의 3000m 물고기. 그리고 초롱아귀라는 신비한 아귀도 있습니다. 일단 심해어들은 아귀가 많아요. 아귀 아시죠? 우리가 아귀찜 할 때 그 아귀 입 쫙 벌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먹는 애. 걔는 진짜 그 아귀를 잡으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귀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아귀를 잡으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진짜 입 쩍 벌리고 다 먹어요. 그리고 아귀찜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의 육질이 아닙니다. 약간 좀 게맛살 같은 느낌? 맛있어요. 아무튼 심해어는 아귀가 많이 삽니다. 얘네들이 포식자로 되게 많이 먹기도 하고, 그 수압을, 몸이 좀 단단해요. 아귀는 겉에가 딱딱합니다. 골격도 단단하고요. 뼈도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아귀가 그 수압을 견디기 때문에 심해어는 아귀가 많이 삽니다. 얘는 이제 초롱 아귀라고 해요. 얘도 약간 좀
발광하고 있죠. 심해어들은 또 신기하게도요. 투명하고 발광체가 있어서 반짝반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비롭죠. 얘는 초롱아귀. 그리고 핑퐁트리라는 신기한, 이건 또 뭐야? 핑퐁트리 스펀지라는 신기한, 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예, 핑퐁트리 스펀지라는데 얘는요. 얘 물고기구나. 죄송해요. 저는 말미잘인 줄 알았습니다. 해면 동물인데요. 뭐야? 이거 과학 시간에 무슨 원자의 그런 거 공부할 때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빨대에다가 풍선 달아놓은 것 같이. 얘는 모래바닥에 서 있는 해면 동물이래요. 얘 신기하게 생겼다. 근데 이렇게 신기한 애들이 막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탐사하면 외계 생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 진짜 뭐 신기한걸? 약간 풍선 같기도 하고. 얘는 어쨌든 핑퐁트리 스펀지라고 해요. 그런 애도 있고 또 되게 무섭게 생긴 애도 있어요. 펠리컨 장어라고 하는 애인데요. 진짜 입이 엄청 크고 밑에는 되게 얇은 펠리컨 장어. 닥치는 대로 다 펠리컨처럼 입이 커서 먹는 거죠. 이 펠리컨 장어는 이거는 상상도 약간 그림을 그린 건데 실제로 이 펠리컨 풍선뱅장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풍선뱅장어. 얘를 실제로 박제를 한 모습입니다. 약간 얘는 실제로 보면은요. 좀 개 생각나요. 에어리언. 에어리언 느낌이에요. 펠리컨 장어, 뭐 다른 말로 풍선뱅장어. 아무튼 이런 애들이 3000m 심해어에 삽니다. 얘네들은요. 너무 압력이 세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눈이 거의 다 퇴화한다고 해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움직임이 거의 다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눈도 퇴화되고 근육도 퇴화된 상태에서 그냥 떠다니는 식으로 막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막 촐싹대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둥둥둥 떠다니는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6000m. 자, 6000m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사마귀 아기가 사는데요. 얘도 무서워. 얘도 뭔가 입이 아주 아귀처럼 생겼네. 진짜 약간 욕심 많아 보이고 아귀죠. 아귀지옥. 약간 그런 건 얘를 뜻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약간 악당 같은 느낌. 얘가 바로 사마귀 아기고요. 그리고 또 6000m 지점에는 또 어떤 애가 사냐면 얘는 자기가 덫을 갖고 다닌대요. 늑대 덫 아귀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좀 낚시하듯이 자기 몸에 이렇게 덫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늑대 덫 아귀가 얘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깊으면 아귀류 아니면 꼼치류만 살 수 있다는데요. 자, 그리고 대구장어. 대구장어는 되게 신비합니다. 엄청나게 발광체가 이제 주변에 달려 있고요. 자, 보시면 투명합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요. 얘도 슉 지나가면은 약간 인어를 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인어가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처럼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아름답죠? 예, 이게 이제 대구장어. 그러니까 심해에서 보이는 발광체가 있고, 그리고 귀여운 애도 있습니다. 약간 빛을 내는 이런 덤보문어도 이렇게 빛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해에는 이렇게 발광체가 있는, 왜냐면 워낙 심해가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빛을 내비치는 그런 이제 물고기들이 많은데요. 덤보문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얼간이 문어라고 하는데 귀여운 심해의 생물 중에서 귀여운 베스트 1에 꼽히는 애가 되게 머리가 커요. 그리고 다리가 짧습니다. 통통하고 다리가 짧아서 좀 쭈꾸미 같은 느낌인데 좀 귀엽죠? 그러면서 머리통은 약간 푸르스름한 발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귀여워요. 되게 쫄깃쫄깃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좀 그 뭐죠? 이렇게 쪄가지고 문어 숙회가 생각이 나네요. 엄청 쫄깃쫄깃한 느낌? 자, 이게 덤보문어라고 합니다. 바로 6000m에 사는 애들이죠. 보면은 이런 애들은요, 6000m에 사는 물고기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너무 어둡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기 높은 데서 죽은 애들의 사체 있죠. 위에서 그냥 굶어 죽거나 그런 애들이 사체가 밑으로 가라앉으면 그 사체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가장 깊은 곳, 그곳을 하달존이라고 하는데 6,000m부터 거의 마리아나 해구 수준의 11,000m 정도까지의 정말 깊은 심해, 그곳을 하달존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엄청 높고 그리고 온도는 차갑고, 그러니까 수압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온도도 0도 정도로 되게 춥다 그래요. 그렇게 껌껌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진짜 물고기는 있지만 정말 초심해지대에는 어떤 애들이 사냐면, 그쪽에는 주로 이제 꼼치 이런 애들이 많이 사는데요.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새발치가 산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발광하고 있는 새발치, 어렸을 때 치어일 때 모습이고요. 이 새발치가 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새발치예요. 발이 3개라서 새발치입니다. 소금쟁이 같은 느낌인데요. 길쭉한 세 발로 기어다닌대요.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게 새발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투명한데 크면은 조금 투명한 게 줄어들고 발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세 발로 걸어다니는 새발치가 산다고 하고요. 얘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얘는 도대체 물고기야, 소금쟁이야? 약간 그런 느낌? 걸어다니는 느낌? 그런 새발치가 살고요. 그리고 또 하달존. 이 하달존은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은 부분이 가장 마리아나 해구의 깊은 곳. 이 하달존에서 사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바로 꼼치입니다. 꼼치류인데 이 천사물고기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천사물고기는 너무 껌껌하고 햇빛도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가 하얗대요. 그래서 하얀색 꼼치라서 천사 같다. 그래서 얘를 천사물고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천사물고기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이 하달존이나 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에는 절대 물고기들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고 광합성조차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심해에 물고기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런 천사물고기 꼼치류가 이게 사는 걸 보고 이런 걸 깨달은 거죠. 아, 빛이 없이 물만 있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 말은 즉 외계에도, 저기 막 이렇게 외계 행성에도 빛이 없는 행성이 많거든요. 태양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하지만 물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화성도 물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물이 존재한다면 이런 물고기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진화하면 정말 외계 생물이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심해에서 그런 것들을 알았다고 합니다. 깨닫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심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리아나 해구의 미스테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마리아나 해구에 좀 꽤 귀여운 종류의 물고기들만 보여드렸는데, 마리아나 해구에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엄청나게 신기한 그런 물고기들도 살지 않을까. 마리아나 해구의 미스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60년에 자크 피카르라는 사람이 되게 괴물 같은 그러한 물고기들이 산다고, 엄청나게 큰 새우나 괴물 물고기나 그리고 괴물 상어 같은 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반박을 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1966년 정도에 마리아나 해구에서 괴 생물체를 봤다라는 목격담이 계속 나타났어요. 이제 그러한 비디오 같은 걸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괴 생명체가 발견했다. 혹은 녹음기에 약간 고래 같은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마리아나 해구 쪽에 고래가 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러면 괴 생명체가 발견되고, 실제로 그 연구원이 그 영상을 분석한 결과 6,000m 지점에서, 6,000m도 엄청난 심해거든요. 6,000m 지점에서 특이한 생명체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괴 생명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런 것들도 괴 생명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자크 피카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자크 피카르가 이제 여기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연구한 사람인데, 그런 중에 이제 미국에서요, 20년이 지나서 1985년 미국에서 이 해구를 통과하던 미국 탐사선에서 쇠공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쇠공에다가 녹음기를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어떤 게 녹음이 되는지 내려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엄청난 쇠사슬이 묶여 있었죠. 그런데 그 쇠공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쇠공, 엄청난 쇠공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녹음기를 이제 내린 거죠. 근데 그 쇠사슬 사진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그 쇠사슬이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뭐 누군가한테 공격당한 것처럼 부서져 있고 흠집이 나 있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 쇠공 막 도면이 다 뜯어져 있고 강철로 된 그런 케이블이 완전 너덜너덜하게 돼 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작은 상어도 아니고 엄청나게 최소 20m 정도의 큰 상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쇠사슬이 진짜 큰 쇠사슬이었거든요. 공도 되게 컸고. 그래서 이게 메갈로돈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일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다른 학자들은 메갈로돈은 애진작에 멸종을 했고 분명히 암초에 걸린 것이다. 암초나 암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다 부서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조사 결과 그 탐사선이 있었던 해구에는 어떠한 암석이나 암초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계속되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 근처의 해구에서 메갈로돈의 치아가 발견이 됐습니다. 메갈로돈의 치아 화석. 이 메갈로돈의 치아 화석이요, 이 메갈로돈은 거대 상어로 엄청나게 큰 상어인데 그 상어의 치아가요, 이빨이 13.5cm, 약 14cm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14cm 정도의 이빨이 붙어 있으려면 이 상어가 얼마나 해야 되냐면 과학적으로 요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20m 정도는 돼야지만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지금 사람의 크기랑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어, 보라색은 진짜 조스, 뭐 무섭다고 생각하는 조스 정도. 메갈로돈은 엄청난 거대 상어인 거죠. 여러분 20m가 말이 20m지 20m로 여러분 사람이 2m가 안 넘잖아요. 사람의 10배예요. 10배에서 13배? 15배 정도? 나랑 비교하면 그 정도 되겠지? 이거 뭐 잡아먹혀도 할 말이 없는 너무 큰 거대한 상어 메갈로돈. 이 메갈로돈은 아주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제 존재해왔는데 화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생물, 미스테리한 생물로 보고 있는데 이 메갈로돈의 화석이 이 해구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석이 발견이 됐다면 메갈로돈은 아주 깊은 심해에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얘는 그냥 닥친 대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메갈로돈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빨이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초부터 이제 너무 깊은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에 이런 물고기들이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려가 봤더니 살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존재한다면 이 물고기들을 먹고 사는 메갈로돈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나 해구에 메갈로돈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정말 깊은 바닷속은 우리가 속속들이 다 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메갈로돈도 살 수도 있고 너무 어이없는 큰 고래도 살 수도 있고 정말 신기한 생물들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비한 바닷속 이야기,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안에는 이런 메갈로돈이 살지 않을까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미스테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말이 좀 버벅거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 부탁드리고요.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